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올라온 C3 정전기와 콘덴서 관련 내용인데요. 아마 이 글을 공유해 주신 이유도 뭐랄까 겨울철 스웨터 입을 때 찌릿하거나 어릴 때 책받침 머리에 막 문지르면 머리카락 달라붙는 현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그 원리가 좀 궁금했던 바로 그 정전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세계, 정전기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전기잔이라는 개념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기, 그게 단순히 머리카락 서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 이상이거든요. 사실 모든 전기하고 자기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초 원리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기의 세계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기본 규칙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제대로 한번 끼워보죠. 블로그에서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이 대전하고 마찰전기 개념인데요. 방금 예시로 든 그 플라스틱 책받침처럼 서로 다른 물체를 이렇게 막 마찰시켰을 때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이걸 대전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마찰을 통해서 발생한 전기를 마찰전기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기를 띈다. 이게 곧 그 물체가 전하라는 어떤 물리량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그 의미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전기는 말 그대로죠. Static Electricity. 이렇게 생긴 전하가 도선을 따라 흐르는 게 아니고 그 물체 위에 정지해 있는 상태, 그걸 가리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가 생겼다 이게 아니라 전하가 특정 위치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군요. 근데 블로그에 보니까 마찰전기 계열이라는 것도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그냥 아무거나 막 문지르면 다 똑같이 대전되는 건 아닌가 봐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찰전기 계열이라는 건요, 물체마다 마찰할 때 전자를 얼마나 쉽게 잃는지, 그러니까 양 플러스 전하가 되기 쉬운지, 아니면 반대로 전자를 얼마나 쉽게 얻는지, 음전하가 되기 쉬운지, 이걸 상대적으로 쫙 나열한 순서예요. 예를 들어서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막대를 문지르면 털가죽은 전자를 잘 잃어서 플러스가 되고 플라스틱은 전자를 잘 얻어서 마이너스가 되기 쉽거든요. 이 계열표를 보면 어떤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어느 쪽이 플러스가 되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가 될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물질 고유의 성질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재질에 따라서 전자를 이렇게 내주려는 성향이랑 또 가져가려는 성향이 다 다르다는 거네요. 아하, 그래서 겨울철에 유독 정전기가 잘 생기는 그런 옷조합 같은 게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기를 띤 물체, 이걸 대전체라고 부르는데 이 대전체를 다른 물체, 특히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 같은 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닿지 않아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정전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렉트로스테릭 인덕션이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막대를 금속 막대에 가까이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금속 내부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있잖아요. 이 전자들이 플러스 대전체에 끌려가지고 그 막대 가까운 쪽으로 확 몰려갑니다. 결과적으로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전자가 많아져서 음전하를 띠게 되고 반대로 전자가 빠져나간 먼 쪽은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체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도체 내부의 전하 분포가 바뀌는 겁니다. 아, 직접 닿지 않아도 그 인력 때문에 도체 안에 있는 전하들이 알아서 스스로 재배치되는 거군요. 정말 신기한데요? 그럼 이 정전유도 현상을 혹시 막을 방법도 있을까요? 뭐랄까, 외부의 전기적인 영향을 차단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정전 차폐 또는 패러데이 차폐라고 불리는 원리인데요. Electrostatic Shielding. 도체를 금속망이나 아니면 금속 상자 같은 걸로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면요. 외부 전기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와도 그 전기력이 도체 내부까지는 미치지 못하도록 도체 표면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스스로 재배치돼서 외부 전기장을 상쇄시켜버리거든요. 오, 외부 전기장의 간섭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막 같은 거군요.
아, 이게 바로 혹시 비행기가 번개를 맞아도 비교적 안전한 이유 중 하나겠네요. 그 비행기 동체가 거대한 금속 상자 역할을 하는 셈이니까요. 와, 이거 민감한 전자장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전하들 사이에 직접 작용하는 힘, 정전기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플러스랑 마이너스처럼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고 플러스랑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처럼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꽤 직관적인데 그렇다면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약해질 것 같긴 한데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물리학의 아주 기본 법칙 중 하나인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스 러죠. 18세기의 프랑스 물리학자 샤를드 쿨롱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건데요. 이 법칙은 두 개의 점전화 Q1하고 Q2가 있다고 할 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 F의 크기는요. 두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 R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 이게 중요하군요. 단순히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은 4분의 1로 확 줄어들고 반대로 거리가 절반으로 가까워지면 힘은 4배로 강해진다. 이런 거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중력이랑 형태가 비슷한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맞아요. 만유인력의 법칙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죠. 이게 자연계에서 힘이라는 게 공간으로 쫙 퍼져나갈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수식으로는 F는 K 곱하기 Q1, Q2 나누기 R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K는 비례상수인데 이 값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값이 전하들이 놓여있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매질, 즉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 매질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값이 바로 유전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 문자 엡실론이로 쓰죠. 유전율이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게 힘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진공 상태랑 물속이랑 당연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유전율이라는 것은 전기력이 특정 매질을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 또는 그 매질이 전기력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그 주변 물질이 얼마나 약화시키는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전율이 클수록 같은 거리, 같은 전하량이라도 두 전하 사이의 힘은 더 약해집니다. 보통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를 기준으로 삼고요. 다른 물질의 유전율이 진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유전율 엡실론 S 값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이렇게 쓰죠. 물이나 에탄올 같은 물질은 이 비유전율이 공기보다 훨씬 커서 물속에서는 공기 중에서보다 정전기력이 훨씬 약해 작용해요. 아하, 그러니까 전하들 사이에 어떤 물질이 끼어 있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군요. 힘의 크기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요.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 점인데요. 네. 이 유전율은 단순히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시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콘덴서, 축전기라고 하죠. 그게 전하를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전기적 반응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전하가 주변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중력이 질량 주변 공간에 영향을 미치듯이 말이죠.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 또는 전계라고 부른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Electric field.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의 세기, 이건 어떻게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전기장의 색이 E라고 쓰는데요. Intensity of electric field. 이건 전기장 내의 한 지점에다가 가상의 플러스 1 쿨롱 C짜리 단위 양전하를 딱 놓았을 때 그 전하가 받는 정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즉, 특정 지점에서의 전기력을 그 지점에 놓인 시험 전하의 전하량 Q로 나눈 값 E = FQ인 거죠. 단위는 그래서 힘의 단위인 뉴턴을 전하량 단위인 쿨롱으로 나눈 NC를 쓰거나 아니면 조금 뒤에 나올 전위 개념을 사용해서 VM, 볼트 퍼 미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아, 플러스 1C의 시험 전하가 받는 힘으로 정의한다니 개념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그러면 아까 쿨롱 법칙처럼 Q라는 전하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쿨롱의 법칙. F는 KQ1, Q2, R제곱. 여기서 시험 전하 Q2를 플러스 1 쿨롱으로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E는 KQR 제곱이 됩니다. 즉, 점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 역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약해지죠. 그리고 이 정의로부터 아주 중요한 관계식 하나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전기장의 세기가 2인 곳에 전하 Q를 딱 놓으면 그 전하가 받는 힘 F는 아주 간단하게 F는 Q2라는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만 알면 그곳에 놓인 어떤 전하든 받는 힘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F는 Q2. 아, 네. 전기장이란 개념이 힘 계산을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주는군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전기장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방법은 없을까요? 눈에 보이게 좀 그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자료에 전기력선이라는 그림 도구가 나오던데요. Line of Electric Force. 이건 뭔가요? 네, 전기력선. 이건 전기장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마이클 패러데이가 고안한 아주 유용한 가상의 선입니다. 전기력선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자 성질이 있어요. 이걸 알면 전기장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첫째, 항상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전하로 향합니다.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하죠. 둘째, 전기력선 위에 어떤 지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향이 바로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셋째, 전기력선의 빽빽한 정도, 그러니까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선의 밀도가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요. 선이 촘촘할수록 전기장이 강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전기력선 그림만 딱 봐도 전기장의 방향하고 상대적인 세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네요. 마치 그 지형도에서 등고선이 촘촘하면 경사가 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비슷해요.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성질들이 있는데요. 넷째, 전기력선은 절대로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쵸. 한 점에서 방향이 두 개일 순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모순 때문에요. 다섯째,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는 항상 수직으로 만나고요. 도체 내부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정적인 상태에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항상 0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정전 차폐 원리의 근거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방향의 전기력선들은 서로 밀어내려는 경향이 있고 또 각 전기력선 자체는 마치 고무줄처럼 장력이 작용해서 수축하려는 성질도 가집니다. 와, 생각보다 규칙이 꽤 많네요. 하지만 이 규칙들을 이해하면 복잡하게 분포된 전기장도 그 모양이랑 세기를 직관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유용하네요. 자료에 가우스 정리도 잠깐 언급되던데 이것도 전기력선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우스 정리는요, 어떤 임의에 닫힌 가상의 면, 이걸 폐곡면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설정했을 때 그 면을 뚫고 나가는 총 전기력선의 수는 그 면 내부에 둘러싸인 총 전하량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정리입니다. 정확히는 총 전기력선 수는 내부 총 전하량을 진공 유전율 엡실론 제로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이 정리는 특히 대칭성이 좋은 경우에 전기장을 계산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전기력선이라는 시각적인 개념을 엄밀한 수학적 관계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가우스 정리?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기력선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전속이라는 것도 소개되네요. 그리스 문자 프사이를 쓰던데 이건 또 뭔가요? 왜 비슷한 개념이 또 필요한 거죠? 네, 전속, 다이엘렉트릭 플럭스. 전기력선하고 매우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자 이걸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매질의 종류, 즉 유전율 엡실론에 관계없이 오직 전하량 Q에만 의존하도록 정의했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Q 쿨롱의 전하에서는 주변 물질이 뭐 진공이든 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Q계의 전속선이 나온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 전기력선은 유전율에 따라서 나오는 선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정확히는 Q 엡실론계, 전속은 그 유전율 효과를 싹 빼고
순수하게 원천 전하량 Q만으로 정의한 거군요. 아하. 그래서 단위도 전기력선은 개수 개념인데 반해 전속은 전하량과 같은 쿨롱 C를 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전속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유전율을 가진 물질의 경계면 같은 데서 전기 현상을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전속선 역시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에서 끝나고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는 등 전기력선과 유사한 성질들을 많이 가져요. 그렇다면 전속 밀도 D는 이름 그대로 단위 면적당 전속의 양을 의미하는 거겠군요. Dielectric Flux Density. 네, 정확합니다. 전속 밀도 D는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속 사이의 양을 나타냅니다. 단위는 당연히 cm 제곱미터가 되겠죠. 쿨롱 퍼 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점전화 Q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R인 구를 생각해보면 그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 표면에서의 전속 밀도는 구 표면 전체를 나가는 총 전속 Q를 표면적으로 나눈 값, 즉 D 이퀄 Q 4파이 R제곱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배운 전기장의 색이 E하고 이 전속 밀도 D 사이의 관계일 것 같은데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E 하고 그 지점의 매질의 유전율 엡실론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즉 D 이퀄 엡실론 E라는 아주 간결하고 아름다운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 식은 물질의 특성, 즉 유전율 엡실론을 고려해서 전기장의 영향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또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랄까, E는 좀 더 근원적인 전기장을 나타낸다면 D는 그 전기장이 특정 물질 내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값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D 콜 엡실론이. 와, 유전율 엡실론이 두 개념을 딱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요 개념인 전위 V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lectric Potential. 이것도 전기장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아까 중력장에서의 위치 에너지처럼 전기장에도 위치에 따른 에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위는 바로 전기장 내에서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QC의 점전화로부터 Rm 떨어진 지점의 전위 V는 V 이퀄 KQR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쿨롱 법칙이나 전기장 세기와는 달리 거리 R에 그냥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제곱이 아니고요. 전위의 정의는 뭐냐면요. 전기장 내의 특정 지점에 단위 양전하, 즉 플러스 1C를 무한히 먼 곳에서부터 그 지점까지 아주 천천히 가져오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갖는 단위 전하당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중력장에서 높이가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듯이 전기장에서는 전위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전기적인 높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압, 볼티지라는 말은 이 전위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전압은요, 바로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 포텐셜 디퍼런스를 의미합니다. 전기장 내에 두 지점 A하고 B가 있다고 하면 그 두 지점의 전위 차이, VA-VB가 바로 전압이에요. 이것은 단위 전하 플러스 1C를 한 지점, 예를 들어 B에서 다른 지점, 예를 들어 A로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하고 같습니다.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인 주를 전하량 단위인 쿨롱으로 나눈 JC를 쓰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익히 아는 볼트 V입니다. 그래서 1V는 1C의 전하를 옮기는데 1제위의 1이 필요하거나 혹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뜻이죠. 전압이 결국 전위의 차이, 그러니까 전기적인 높이 차이였군요. 아, 명쾌해지네요. 마지막으로 등전이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Equipotential surface. 이건 이름 그대로 전위가 같은 점들을 이은 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기장 내에서 전위가 동일한 점들을 쭉 연결하면 하나의 면 또는 3차원 공간에서는 표면을 형성하는데 이걸 등전이면이라고 부릅니다. 등전이면은 전기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아까 배운 전기력선은
항상 등전이면의 수직으로 교차합니다. 아, 수직이요? 네. 힘의 방향, 전기력선하고 에너지의 높이, 등전이면은 항상 직각을 이루는 거죠. 둘째, 서로 다른 전위를 가진 등전이면들은 절대로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한 지점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전위값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등전이면 위에서 전하를 움직이는 건 어떨까요? 높이가 같은 곳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일이 필요 없을까요? 네, 정확한 추론입니다. 전위가 같은 면 위에서는 전하를 아무리 움직여도 전위차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아무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마치 중력장에서 같은 높이의 평지를 따라서 물체를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 수평으로 옮기는데 일이 들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기력선이 힘의 방향과 크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면 등전이면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분포, 즉 에너지의 등고선 지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항상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서 전기장의 상태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자료 마지막에 있는 간단한 퀴즈처럼 절연체를 마찰시켜서 전기를 띠게 하는 현상, 즉 마찰 전기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대전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배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죠.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정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발생 원리인 대전과 마찰전기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인 정전 유도와 또 그 방패막인 정전 차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법칙인 쿨롱의 법칙과 그때 중요한 매질의 역할, 유전율, 그리고 그 힘이 미치는 공란인 전기장과 그것을 시각화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인 전기력선과 전속, 마지막으로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개념인 전위와 등전위면까지. 와, 정말 정전기학의 핵심 기초 내용들을 꽤 깊이 있게 훑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개념들은 정지된 전하가 주변 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어떻게 힘을 주고받으며 또 에너지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풍경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뭐랄까 기본 규칙이자 언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은 비록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전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생기는 모든 동적인 전기 및 자기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기초 없이는 더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서 정전차폐가 도체 내부의 전하 재배치를 통해서 외부 전기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아주 민감한 전자기기 내부의 작은 부품들을 외부의 전기적 노이즈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그냥 금속 케이스로 쓱 감싸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는 오늘은 정지된 전하가 만드는 정적인 힘과 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 전하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즉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힘과 장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를 전류, 저항, 그리고 자기장이라는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전기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전기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실 겁니다.